시간을 거슬러 대략 1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약 10세기 전후 그때 동남아시아 주변은 잘 믿기지 않겠지만 강력한 제국 캄보디아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국가명은 크메루 제국이었는데 단일 종교 건축물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견줄 정도로 엄청나고 신비로운 건축물인 앙코르와트를 그 밀림 한가운데다 세운 것도 모자라 그 주변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거주인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경작 및 수로 시스템까지 갖춘 고대 시절 하이테크 국가였습니다. 한편 그 당시 태국은 우리 삼국시대 때 일본처럼 드문드문 여러 작은 부족들이 있었을 뿐 하나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크메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300년이 지나자 태국의 부족들은 과거 징기스칸의 몽골 부족들이 그랬듯 드디어 하나된 통합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세우며 그 국가의 이름을 아유타야라고 불렀고 빠르게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옆나라 크메르를 빈번히 침공하며 둘 사이에는 약 100년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결국 1431년 아유타야가 크메르를 정복해버리면서 그때 크메르 제국은 몰락하고 관리가 되지 못한 앙코르와트도 버려져 정글에 묻혀버리는 등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후 둘은 20세기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또다시 반격해 땅을 되찾아오는 등 갈등을 이어갔는데 1863년이 되자 이제 서구의 식민지 제국들의 마수가 이곳 동남아까지 뻗치며 영국이 말레이시아 반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 등을 식민지 삼는 동안 결국 캄보디아 역시 베트남과 함께 프랑스의 차지로 넘어가 버리는데 국명을 아유타야에서 시암으로 바꾼 태국의 경우 간신히 서구 유럽의 식민지 시도를 피해 갈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풍전 등화처럼 크게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태국에게 캄보디아의 새 주인이 된 프랑스가 두 국가 사이에 있던 작지만 전략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땅 프레아 비이어 사원 지역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태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이 프레아 비이어 지역은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처럼 이후 두 국가 사이 끝없는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식민 지배 국가들이 물러간 다음에도 오늘날까지도 그 프레아 비이어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공격과 반격을 이어가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만 해도 수차례 전투를 치르며 양측 모두 사상자가 나오며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제기구에서 해당 지역은 캄보디아의 땅이 맞다는 판결을 내리며 태국 입장에서는 그 불만이 오히려 더 커지며 앙숙 아닌 앙숙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보통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듯 앞에서 서로 욕하며 싸우던 그 정치인들은 사실 뒤에서는 서로 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국에서 원래는 경찰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더니 태국에 돌아와 우리나라 SK 기업과 같은 거대한 통신 기업인 신통신을 세운 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태국 1위 재벌이 된 탁신 친나왓이라는 사람이 주로 태국의 빈곤층을 지지자로 둔 타이락타이라는 당을 만들어 태국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태국 총리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인기까지 좋아서 이후 2005년도에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에까지 성공을 해버리는데 이런 탁신 총리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태국 권력의 핵심이었던 군부들과 상류층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선 당선 다음 해 바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며 탁신 총리는 부패 혐의와 왕실 모독 혐의 등을 받게 되고 전 재산이 몰수된 상태에서 간신히 해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피신한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독재자이자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캄보디아 최고의 권력이 바로 훈센 총리인데 둘은 이 쿠데타 이전에도 가까웠지만 이 사건으로 더욱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지 캄보디아에서 훈센의 비호를 받으며 반격을 노리던 탁신은 결국 자리에서 쫓겨난 지 약 5년 후인 2011년 자신의 여동생을 대신 총리 후보로 내세우며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기적적으로 그것도 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으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계속해서 부패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집권 3년 만인 2014년 군부들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이번에도 또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고 잉락 총리는 영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다시 기존의 세력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 태국 SK텔레콤의 신화 탁신은 이번에는 여동생 대신 자신의 딸을 후보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권력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2023년 치러진 그 총리 선거에서 1986년생인 탁신의 딸 패통탄 친나왓은 태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당시 36세의 나이로 역사상 가장 어린 총리가 되어 다시금 이 친나왓 가문은 무려 아빠부터 시작해서 여동생 그리고 딸까지 모두 총리가 되는 전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희한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후로 또 다른 군부 쿠데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지난 5월 28일 이 프레아 비어 지역에서 또다시 태국과 캄보디아군 사이 약 수백 발의 포탄에다 F-16 전투기 출력까지 동반된 꽤 심각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패통탄은 태국의 실권 총리의 자격으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통화가 어떤 이유로 외부로 공개가 되어버렸는데 그 녹취록에는 패통탄이 지금 자국 군인들을 죽게 만든 적국의 지도자를 삼촌이라며 살갑게 부르고 또 자국의 군 사령관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낮춰 부르는 것에 더해 너무도 적극적으로 훈센 총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모두 돕겠다고 말한 것이 공개가 되어버리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자존성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그 직후 태국의 정치계에서는 물론 태국 전체에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발생하며 결국 지난 7월 1일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가 된 후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태국과 캄보디아 군은 바로 그 프레아 비어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며 최근까지 양측 사상자만 10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그동안 있어왔던 두 국가 사이 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태가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놀랐고 또 동시에 너무도 그 이유가 궁금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문제의 녹취록을 외부로 공개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패통탄과의 그 통화 불과 3일 후 그 녹취록을 무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면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그 훈센 총리는 어떤 이유로 즉 자신이 그걸 공개하는 순간 패통탄 총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을 텐데도 그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온 그 오랜 우정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걸 무려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버린 것인지 정말로 그 미스테리한 이유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BBC에서는 분석 기사를 냈는데 지금 훈센 총리는 단지 그 녹취를 공개해버리며 패통탄 총리를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에 더해 이제는 탁신 총리를 향해 그가 태국 왕실을 모욕하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고 언급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어 아마 둘 사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태국에서 캄보디아 출신 정치인들이 커다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점. 둘째는 탁신 전 총리가 최근 태국에서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박 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캄보디아의 수익이 떨어질 것 같아 훈센 총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것이 그 추측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오후 두 국가가 갑자기 극적으로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어차피 태국군의 10분의 1 전력도 되지 못하고 심지어 전투기조차 단 한 대도 없는 것을 넘어 나라 경제가 아주 짧은 전쟁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이 정말로 감사한 일일 텐데 그런데 이번 휴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 남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이 두 국가를 휴전하게 만들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하며 나는 내가 평화 대통령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며칠 전 그는 양국의 총리에게 전화를 해 지금 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두 국가하고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했고 그런 다음 두 국가가 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 좀 하고 싶은 말이 없을 리 없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가뜩이나 삶이 녹록치 않은 양국의 국민들 특히 지금 피난을 가 있는 약 15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는
이 휴전이 너무도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원래 큰 산불도 종종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작은 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 이어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도 전쟁이 시작되며 많이 불안했었는데 양국이 조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두 개의 커다란 전쟁들, 즉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그 긴 전쟁들도 하루빨리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백악관 사무실의 책상에 보면 일명 콜라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비서가 시원한 콜라를 잔에 담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귀여운 것도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하루에 코카콜라를 최소 5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렇게 콜라 버튼이 있을 정도로 콜라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 트럼프가 이번에도 또 황당한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꽤 시끄러웠는데, 아니 글쎄 트럼프가 코카콜라 회사에게 연락해서 콜라의 레시피를 바꾸라고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콜라에 들어가는 옥수수 액상 과당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꾸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 소식이 뉴스에 올라온 지 불과 약 하루 만에 코카콜라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조만간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무리하고 황당한 언행을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한편 트럼프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사탕수수 설탕만을 사용해왔는데 1974년부터 소련에서 설탕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자 코카콜라는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기 즈음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들의 판매가 둔화되며 옥수수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1980년대부터 시작해 비싼 설탕 대신 훨씬 더 저렴한 옥수수 액상과당을 제품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코카콜라의 경우 1984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부 다 옥수수 액상 과당으로 제조가 되었는데, 이게 곧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카콜라 미국 본사처럼 액상 과당으로 바꾸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는 제조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멕시코와 브라질입니다. 그중 특히 브라질은 전 세계 1위 사탕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멕시코 또한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사탕수수 설탕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이게 실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해 만든 코카콜라와 옥수수 액상과당 코카콜라 사이에 맛 차이가 크게 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멕시코에서 생산한 코카콜라를 찾아 마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설탕을 사용한 멕시코산 코카콜라가 미국산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고 맛도 깔끔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액상과당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처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귀여운 슬로건을 내건 트럼프가 맛도 맛이지만 그 건강 부분을 이유로 들며 이번에 이렇게 미국산 코카콜라의 레시피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코카콜라 측도 뭐 할 수 없이 그 요청에 즉각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럼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멕시코도 멕시코지만 바로 브라질 때문입니다. 뭐 멕시코야 지난번에는 그 국경 벽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완전히 척을 져서 캐나다와 함께 미국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뉴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코카콜라가 액상과당 대신 사탕수수 설탕으로 그 엄청난 양의 콜라를 제조하려면 앞으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설탕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설탕 수출국이 바로 미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멕시코라는 점. 그래서 멕시코가 우리는 미국에게 설탕을 수출하지 않겠다, 또는 수출하는 대신 기존의 5만%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코카콜라도 또 미국도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멕시코 말고 설탕을 수입할 수 있는 대체국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체국이 바로 전 세계 1위 사탕수수 수출국인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멕시코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이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VPN이라는 기술이 거의 필수인데, 즉 나와 인터넷 사이에 한 겹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서 내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그걸 암호화해서 내 개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추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반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데다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서 그냥 핸드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VPN을 통해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무려 3,200개 이상의 서버들을 이용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내 IP, 즉 내 온라인 지문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아무도 내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거기다가 내 IP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다 보니 평소에는 이런저런 국가적 제약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외국의 다양한 사이트들도 제약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VPN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가 VPN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확인하시고, 더보기의 링크 surfshark.com/pitchdeal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 쿠폰 코드 pitchdeal을 입력하시면 무려 추가 4개월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것에 더해 서프샤크 VPN은 구매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몇 개월간 트럼프는 브라질의 현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관세도 처음에는 10%를 매겼던 것에서 그것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불평하자 그냥 갑자기 50%를 매겨버리면서 브라질 정부 및 국민들과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은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끊고 그 대체 국가를 찾겠다며 중국과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그래도 이 브라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브라질에게 제발 우리 사탕수수 설탕 좀 수출해줘 라고 요청하면 브라질이 그 요청을 고분고분하게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 똑똑한 트럼프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코카콜라를 압박해 액상과당을 설탕으로 바꾸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총기 단체만큼이나 그 규모가 엄청난 미국의 옥수수 농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게 일명 콘벨트라고, 저 거대한 땅은 미국의 중서부를 아우르며 아이오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등 약 36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 그저 옥수수만 재배하고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약 3.6배나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진짜 코카콜라가 옥수수 액상 과당 대신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저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옥수수 농가 및 협회의 무서운 공격을 견뎌내야 하고, 특히 아이오와 같은 저 미국 중서부 콘벨트 지역은 미국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트럼프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남아돌게 되는 그 많은 미국 옥수수는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대책은 생각해 놓고 갑자기 코카콜라의 재료를 바꾸겠다고 한 것인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구축해놓은 그 막강한 콜라 독점 상황까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로 들어가는 코카콜라를 전면 금지해버리자 그때 독일은 코카콜라를 만들던 노하우를 활용해 콜라 원료 대신 오렌지나 포도와 같은 과일 원료를 사용해 만든 것이 바로 환타이며, 이후 환타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 음료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하지만 다행히 코카콜라가 재빨리 그 환타를 사버리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때 유럽은 코카콜라로부터 독립을 할 뻔한 위기까지 있었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이제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아예 자국 콜라 또는 과거 독일의 환타와 같은 음료를 만들어 미국산 콜라를 마시지 말자는 움직임 같은 것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미국 코카콜라의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황당한 콜라 사건으로 인해 지금 트럼프는 밖으로는 멕시코와 브라질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는 그 거대한 미국 옥수수 농가로부터 엄청나게 역공을 당하게 생긴 반면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현명하게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과연 앞으로 실제로 이 코카콜라가 액상과당 대신 설탕으로 원료를 바꾸어 생산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 일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게 될지 그 결과가 잠옷 궁금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워렌 버핏은 1930년생으로 올해 9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강이 너무 좋아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제는 자신도 좀 늙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지난 5월 말에 깜짝 은퇴를 선언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워렌 버핏에 대해 따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단 그는 196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60년 세월 동안 매년 평균 20%의 수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대략 550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으로 무려 6살 때 처음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또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13살 때부터 이미 정부에 소득세를 내기 시작한 일종의 투자 신동이기도 했지만 특이하게도 금이나 석유 또는 카지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미래가 유망한 저평가된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여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을 바탕으로 그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온 가치 투자 전략의 살아있는 화신이자 증명이 바로 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은퇴까지 선언한 그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에 대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 원칙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책과 칼럼들이 올라오며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 성장하며 안전하게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삶과 투자의 원칙에 대해 매우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정리한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의 내용을 통해 같이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참고로 꼭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은 그냥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유용한 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정말로 좋은 자기 개발서 같은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게 뭐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 너무 오래 간을 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는 6살 때 6개 묶음 코카콜라를 25센트에 구입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낱개로 5센트에 판매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런 아들의 비범한 자질을 눈여겨본 그의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대해 가르쳐주자 그는 불과 1년 만에 그때까지 자신이 모은 전재산 $120를 전부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 최초의 주식 투자인데 여기서도 그는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수익을 거두었고 이후 동네 친구들 50명을 동원해서 신문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해 더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 모으며 결국 20살이 되었을 때 총 1만 불의 재산 현재 가치로 약 2억 원이 조금 못 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는 작은 눈을 단단히 뭉치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했을 정도로 워렌 버핏은 단 한 번도 일확천금을 노린 적이 없고 언제나 지독하게 성실한 거북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돈을 모은 후 그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불려왔습니다. 그는 11살 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9살 때 시작하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과 고민이 아닌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시작해 그 여정을 더 일찍 시작하고 또 실패의 경험도 더 빨리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만약 같은 반 친구 중에 딱 한 명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많은 학생들 중 누구에게 하겠냐고 묻는다면 그 정답은 언제나 가장 실행력이 좋은 친구일 것이라고 답하며 그게 작은 사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주식 투자든 간에 강한 실행력은 성공에 있어 그 어떤 재능보다도 귀중한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 중인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1조 500억 달러입니다. 그건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그중 워렌 버핏 개인의 재산은 약 250조 원 정도 될 정도로 그는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6월에도 약 8조 원을 다양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고, 처음 기부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총액은 무려 82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도록 검소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예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그 집은 1958년 구입한 것으로 당시 약 3만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지금 시세 역시 대략 우리 돈 15억 원 수준으로 250조 원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의 집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검소한데, 그는 이에 대해 집에 대해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굳이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으며, 그가 현재 타고 있는 차 또한 2014년형 캐딜락으로, 그것도 우박에 마저 피해가 있는 중고차를 당시 저렴하게 구입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이 지난 50년대에서 60년대에 구입한 것들로, 이렇듯 그는 사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무엇보다 실용성과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그의 소비 모습을 보고 자린고비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그의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게 필요도 없는 커다란 집과 비싼 차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절제를 통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드디어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오직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가까운 선배의 이야기나 또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 아니면 다들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려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자, 그리고 인간이라면 앞으로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코카콜라인데, 그래서 그는 한때 전 세계 코카콜라 주식의 약 6%를 보유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모았고,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그 투자는 워렌 버핏에게 엄청난 수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TV에 나오는 뉴스나 신문 기사는 거의 보지를 않고, 자신이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서 설비들을 살펴보고 경영진들을 만나보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공부를 다 한 후에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닌 남보다 배로 읽고 배로 생각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군가가 분석해서 정리해준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결정은 스스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확인한 후 해야만 한다고 당부하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에는 TV에 나온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을 듣고 그렇게 사실은 아무런 실제 지식도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레이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신처럼 진지하게 공부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부의 여러 방편 중에는 워렌 버핏 하면 이미 너무도 유명한 독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정답을 딱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책은 언제나 정답으로 향하는 길로 안내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누가 그에게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는 닥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해준 적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는 19살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조리 찾아 2번씩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책 가운데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충격적이었던 책이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였고, 이 책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 배운 그는 나중에는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우기 위해 그가 강의하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그에게 배운 후 졸업 후에도 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결국 그 가치 투자를 스승인 그레이엄보다도
더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워렌 버핏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그 가치 투자와의 만남도 바로 19살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책 현명한 투자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은 76세가 된 지금도 19살 때 책에서 배운 그 내용을 아직도 훈련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배움은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닌 그걸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데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자신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그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게 투자든 아니면 인생이든 성공의 공식에는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독서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비로소 그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인생도 투자도 장기전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책 한두 권을 읽는 것으로 갑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또는 친구의 친구에게 전해들은 어떤 정보에 기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거금의 돈을 베팅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 모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보다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과 자신의 삶을 내다보고 그날그날 바뀌는 감정이나 신뢰할 수 없는 시장에 떠도는 온갖 소문들에 휘둘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최고의 VIP 고객으로 삼아서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고 기운이 넘칠 때 1시간씩 오직 자신만을 위해 투자하여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는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마치 클럽에서 만나 즐기는 하룻밤 사랑과 같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대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주식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며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또는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그 결승선에서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기만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요행보다는 정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 비법이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의 일대기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주요 이야기들을 아주 짧은 주제들로 나누어 굉장히 읽기 쉽고 또 그 각각의 주제의 교훈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 특히 워렌 버핏에 대해 이제 막 배워가는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분들 또는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94세 전 세계 최고의 갑부 할아버지에게 내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삶의 원칙들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무척 귀하고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며칠 전 폴란드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105번째로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게 작년부터 어찌된 게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를 폴란드에서 원정으로 대신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 최신식 무기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며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그 보는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다 자기 나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는 유럽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CNN이나 ABC 등 미국과 전 세계 언론들이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주목하는 대단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폴란드가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그것도 특히 기갑군단 능력에서 보자면 이미 유럽에서 짱을 먹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이전에 미국에서 구입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116대, 또 독일에서 구입한 레오파드가 231대, 거기다가 우리나라로부터 구입한 무려 1000대의 K2 전차 중 130대가 벌써 배송되어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투입되어 이미 전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폴란드는 이미 총 777대 신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 K2가 더 추가되어 그 숫자가 약 1100대 가량 될 것인데, 그러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군사 최강대국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 수가 약 300대이고 프랑스도 대략 20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맨날 우리나라에서 전차나 자주포 이야기할 때마다 툭하면 2,000문, 3,000문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지, 폴란드는 이미 유럽에서 그 수량과 최신성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 무기들이긴 하지만 가장 최신식 전차나 미사일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어 작년부터 전 세계 언론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이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대단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작년부터 이 군사 퍼레이드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성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폴란드 국민들 역시 마치 커다란 축제를 치르는 듯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다 함께 응원하며 참여하는 모습인데, 올해에도 역시 국군의 날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후반부에 등장한 폴란드의 그 어마어마한 기갑군단의 행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 되어버린 한화의 불방망이 K9의 폴란드 제식 명칭인 크라프가 각국의 해설가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누볐고, 이후 폴란드가 280대나 도입한 요즘 한국 무기들 가운데 거의 가장 잘 나가는 다크호스인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 역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리고 드디어 전세계 전차들의 새로운 아이돌이자 앞으로 그 드넓은 동유럽 평야를 지배하게 될 전세계 최강 전차인 K2가 등장하자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설자 역시 우리 K2가 화면에 잡히는 내내 한국의 K2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거의 10톤 정도 가벼우면서도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이크에 침을 튀기며 극찬을 하면서,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경우 비가 오면 깊은 진흙창이 되어버려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 다른 전차들은 모두 기동이 불가능했었지만 오직 K2만이 아무 문제없이 그 진흙창을 뚫고 지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K2는 폴란드 지형을 고려하면 최적화된 전차라고 진심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K2는 폴란드 지형에서만 최적의 전차가 아니라 무릇 우리 K9이 그렇듯 얼음이 깡깡 어는 노르웨이의 눈밭에서도 최강이고, 보통 섭씨 50도에다 모래사장밖에 없는 중동에서도 최강이며, 만약 수출만 가능하다면 화성에 가서도 유일하게 작동하는 전차일 정도로 그 태생부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랄맞은 이 한국에서 태어나 혹독하게 길러진 아이다 보니까 그 힘들다는 폴란드의 환경 정도는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구는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튼 해설자는 이렇게 우리 K2에 대해 누가 보면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차 칭찬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일일이 설명하며 극찬을 이어가다가, K2 행렬에 이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등장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폴란드의 국방비 문제를 꺼내들더니, 그 긴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전차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폴란드의 국방비에 대한 지적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또 이 행사는 폴란드의 대통령인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축사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는 우리 K2를 콕 집어 언급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일단 러시아에 대해 먼저 한 10시간 동안 비난을 한 다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든 간에 러시아는 틀림없이 근미래 서쪽 유럽을 향해 침공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전력을 다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한국의 K2가 우리에게 온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역시 우리 포방부로부터 아직 세상에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진 너무도 치명적인 불치병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 전염이 된 것인지, 그는 우리 폴란드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어서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K2 전차 1000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수장의 축사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나라의 무기, 그것도 K2 전차를 콕 집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그 고마움과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내에서 이 국방 관련 문제 때문에 군대와 국민들은 더 많은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데 반해, 정치계의 반대파에서는 국방비를 문제 삼아 딴지를 걸면서 자칫 폴란드로 도입 예정이었던
그 천대의 K2 계획이 잠시 중지되었던 적이 있어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지금 한국의 포방부와 똑같은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해서든 하루빨리 우리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해주어 그 연설을 보면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에서는 더 많은 K2 전차가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이고, 또 나중에 진짜로 1000대의 K2 전차가 모두 전력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군사 퍼레이드는 최소 수백 대에서 1000대 가량의 K2 전차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아주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광경,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만화 같은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마치 유럽의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많이 맺힌 국가이자 지금처럼 화력에 미칠 수밖에 없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바람에 이 폴란드라는 국가는 무려 123년 동안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민족 사랑이 장난이 아닌 곳이라 어찌어찌 다시 나라의 이름과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제 1939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서쪽에서는 독일이 침공을 하고 또 동쪽에서도 러시아가 번갈아 침공을 하면서 그 사이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가까운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이 폴란드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좀 편해질까 했었는데, 폴란드는 다시 소련의 위성 국가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서 사실상 1989년까지 공산국가가 되어 소련의 지배와 감시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 그런 비교적 최근인 1년의 경험들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없고, 또 자주 국방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나라는 다시 잿더미가 되고 침공하는 국가에게 모든 걸 짓밟힌다는 교훈을 온 국민이 정말 영혼 깊이 새기게 돼요. 주변국이자 나토 동맹국들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기대하는 대신 직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들어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비율인 GDP의 거의 5%를 모두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최근에 와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폴란드의 국민들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폭받치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눈물과 서름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독일보다 강한 국방력, 그리고 유럽 전체의 방패가 되어 혼자 러시아를 막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되어 지금 그 자부심과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동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각자의 대륙을 지배하는 세계 최강의 기갑 군사력을 보유한 가장 사이좋은 군사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이미 그렇지만 폴란드의 경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우리 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관대하신 트럼프 교장 선생님과 지구 명문 서방 고등학교 각반 반장들이 교장실에 모여 훈계를 듣는 시간인데, 언뜻 분위기를 보면 반장들이 아닌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혼내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서 이건 지금까지 글로벌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정말로 드물고 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크롱이 학생과 서부 고등학교 원조 짱이자 싸움을 워낙 잘해서 약 80년 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커다란 싸움을 벌였다 긴 정학을 먹은 다음 요즘에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메르츠 독일 반장 역시 지금 입에서 뭔가 나오려는 말을 힘들게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뒷주머니에서 뭘 꺼내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왼쪽에 살짝 얼이 빠진 것처럼 멍하게 있는 학생이 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선도부장인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이며,
사진 가장 왼쪽에 팔짱을 끼고 대놓고 이 자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학생이 바로 요즘 너무 핫하고 할말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반의 조르자 멜로니 학생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 한마디라도 놓칠까 메모까지 하며 열심히 듣고 있는 모범생 영국반 반장 키어 스티머가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요즘 정말로 세게 전 세계 국가들을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 엄청난 세계 강국들의 대표들이 어쩌면 너무도 굴욕적인 광경인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것에 동의하여 참석했다는 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교장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를 너무도 즐기고 있는 것이 저 여유로운 자세와 얼굴의 표정에서도 여기까지 전달이 될 정도로 이건 아마 철저하게 트럼프가 계산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저 6명의 정상들은 설마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하게 될 줄은 모른 채 들어와서 어찌어찌 이렇게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사실 맞짱의 달인 미국 최배달 트럼프는 원래도 1대6은 물론이고 지난번 2018년 때 G7 회의에서도 보면 혼자 독고다이로 다수의 상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힘만 있다면 사안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일말의 동요도 없이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요구하는 스타일로, 지금 이 교장 선생님 훈계 장면은 그런 트럼프의 스타일과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딱 한 장으로 부족함 없이 보여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굉장히 드물면서도 기이한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때에는 빈틈없는 일처리와 뛰어난 협상수,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삶으로 전 세계 리더들의 진짜 리더로 존경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게 트럼프라 할지라도 언제나 할 말은 반드시 해주었던 전설의 유럽 총학생회장 독일 메르켈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메르켈이 아직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저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굳이 저 자존심 강하고 다들 각자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총리와 대표들이 저렇게 얌전히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스위스 대통령이 어설프게 트럼프에게 대들고 그의 이런 최근 행동들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다가 아주 대박으로 트럼프 맛을 보게 된 것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주일 전쯤에 스위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세가 약 10%로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위스 대통령 켈러 주터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트럼프와 다시 협상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와의 최종 협상 날을 앞당겨 아예 자신이 먼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그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걸기 약 한 달 전에 스위스 언론과 했던 한 인터뷰에서 주터 대통령은 말하길 자신은 이미 트럼프를 파악했으며 이제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며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8월 12일이 찾아오자 스위스 주터 교장 선생님께서는 친히 말썽꾸러기 학생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동맹의 의미와 글로벌 협업의 가치,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친히 가르쳐 주기로 준비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주터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무려 역사를 12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위스 국경일의 유래에 대한 역사 강의를 늘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학생을 위한 일장 연설의 훈계를 늘어놓았는데,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에는 눈꽃만큼도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곧장 본론인 관세 이야기에 대해 자신이 할 말을 한 후 두 사람의 통화는 거기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스위스에게 무려 39%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이후 스위스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일을 너무도 안이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트럼프의 미움을 산 주터 대통령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절대로 훈계를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또 그게 빤히 보이긴 하지만 그의 잘못도 지적하면 안 됩니다. 훈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오직 트럼프여야 하고 모든 결정도 트럼프가 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이 지구의 규칙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6명의 유럽 강대국 정상들은 표정에서는 각자 그 속마음을 다 감추지는 못하지만 그렇거나 말았거나 다들 나란히 타소곳이 앉아서 교장 선생님의 훈계를 얌전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이건 어떻게 밖으로 잘못 유출된 그런 사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려 백악관 측에서 제목까지 달아 공개를 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피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에 평화는 보이지 않고 대신 굉장히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질서라고 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백악관은 이 두 장의 사진을 마치 포스터처럼 가운데 제목까지 달아 전 세계인들에게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요즘은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마치 세계 대전만큼이나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던 사건의 피해가 채 다 수습되기도 전에 연달아 유럽과 중동에서 커다란 전쟁들이 연이어 터진 것에 더해 바이든 때에도 동맹과 안보를 경제와 묶어 굉장히 서두르며 마치 과거 냉전 시대의 부활처럼 전 세계를 네 편과 내 편으로 빠르게 편가르며,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모든 국가들은 충분한 정보와 확신도 없이 한쪽에 서기 위해 갑자기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또 희생하며 바뀌어야 했고,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중국 대만 전쟁에 우리나라 무기와 우리 병사들이 먼저 투입될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며 크게 우려가 된 데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장들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다 만들어 어떻게 보면 국내 알짜 산업에서 살과 뼈를 떼다가 미국에게 더해주는 변화를 그것도 웃는 얼굴로 해야 하는 등 뭐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든이 가고 나니 그보다 한 5만 배는 더 예측 불가능하고 강압적이며 또 막무가내인 이 시대 진정한 혼돈의 신인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특히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너무도 밀접하고 중요한 국가들의 경우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임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거의 3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상대함에 있어 각국 지도자들에게는 극도의 현명함과 지혜를 넘어 많은 행운 역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관세를 15%에 합의했다며 엄청나게 좋아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냥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다 추가로 15%를 더하는 것이라는 정말 너무도 황당한 뒤통수를 맞고 지금 많이 우울한 일본의 경우, 그리고 그런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협상을 한 대만의 경우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추가 협상 등 몇 가지 매우 껄끄럽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한참 이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야말로 위기가 기회라는 그 오래된 격언이 특히 우리나라에게 있어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 모두가 다 알 정도로 트럼프는 절대로 강대강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스위스 대통령처럼 훈계 따위를 했다가는 트럼프 속에 잠들고 있는 그 중2병을 제대로 자극을 하게 되어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엎드리며 약자로 굴었다가는 그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관계 구도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몽땅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편에서 그 독립군들이 거대한 난공불락 데스스타를 무너뜨려버린 그 절묘한 한방, 또는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그 불가능한 대국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묘수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트럼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그걸 매일같이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신의 SNS와 모든 행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알리지 못할까 안달이 난 전 세계 잡버클럽의 왕회장입니다. 그래서 한편 그게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인 상태에서 그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5만% 때려버리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우월감과 승리감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난 7월 공개된 뉴스 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정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노르웨이는 물론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꺼낸 맥락도 노르웨이와 관세 협상을 의논하는 중간에 돌발적으로 꺼낸 것이어서 그 의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트럼프가 얼마나 그 노벨상 수상의 절박한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 트럼프라는 데스스타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그 꿈에서도 바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도 망가져버린 북한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정상화시키고 그런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세계 최고 기분파 트럼프는 어쩌면 한국과의 관세를 모두 0%로 면제해주고 주한미군 방위비 역시 방위비 대신 앞으로는 주둔비를 내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올 정도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협력하고자 하면 그 역시 만사를 제쳐두고 무엇보다 자신을 돕기 위해,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가진 그 압도적인 자원과 힘을 모두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편애하며 철저히 이익을 보호하고 가장 우호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나라에게도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 이제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거대한 한걸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결과이며, 또한 그건 트럼프식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패자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지혜와 화합에 의한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 다 생각하기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게 역시 다시 없을 너무도 귀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디 그 기회를 잘 잡아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멋진 기지를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